자, 여러분. 주기율표와 원소의 분류라는 단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마지막에 배운 게 뭐냐? 원자는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함수를 써서 전자들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 전자들의 상태, 그러니까 그것들의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확률함수의 모양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 전자 하나의 스핀 방향을 칭하는 4개의 양자수를 가지고 전자입자 하나의 대략적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고전역학적 파악이거든요. 지금부터는요, 그런 전자를 갖고 있는 원자들의 성향을 쭉 나타낸 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해요. 주기율표는 이 뜻을 아시면 돼요. 주기율 무슨 뜻이냐? 되풀이되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되풀이되는 성질. 근데 누누이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화학은 뭐의 학문이에요? 전자의 학문이죠. 최외곽 껍질 있죠. 핵으로부터 제일 먼 껍질,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 거기에 위치하는 전자들. 자, 이때부터 표현이 좀 간소화됩니다. 우리는 가장 바깥쪽 껍질이 선 하나로 그려지는 보전자 껍질 모형으로 해석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건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알았어요?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면 최외곽 껍질, 우리가 배운 건 몇 주기까지 배워요? 4주기까지 배우죠. 그럼 최외곽 껍질이 몇 개겠어요? 그치? 4가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1주기를 제외한 3주기, 2주기 얘들은 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안정화된 전자 배치였어요? 8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풀이되는 성질이란 최외곽의 전자는 원자과 전자,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건 그 원자과 전자들이 모두 에너지가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S오비탈에 있는 애들이 P오비탈에 있는 애들보다 에너지가 거기서도 나뉘어요. 그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원자과 전자수로 간략하게 보는 게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오비탈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떠올라야 돼요. 그래 이쪽 단원이 쉬워집니다. 정말 웃기는 건요. 고3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 단원이 제일 약하다고 하는 친구들은요,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6월, 7월에 가자면 이 단원은 안 틀려요. 왜?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규칙성을 알거든.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금만 하면 여기 잡히는 곳이에요. 안에서 어려운 곳이죠. 알았어요? 여기는 문풀을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무조건.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물어보는 그 면이, 그 측면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응용도 아니에요. 알았죠? 기출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힌트예요. 알겠습니까? 자, 주기율표와 원소의 분류에서 주기율표의 과정이 써 있어요. 이건 내신에서나 나옵니다. 자, 볼까요? 그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발전사는 데베라이너부터 출발이에요. 데베라이너,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실은 거기에 뮬렌이라는 사람도 들어가고요. 멘델레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듈리까지 오면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데베라이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을 만들었느냐? 비슷한 애들을 묶어놓기만 했어요. 걔들은 분류를 했대요. 색상원소로 그래요. 색상원소서. 자, 여기서 주기율표란 이걸 주기율표가 완성되기 전에 어떤 특징을 얘기한 거냐? 화학적 성질이 어떤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네요.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원소를 세 쌍씩 묶기 시작합니다. 잠시 우리가 화학이라는 건 전자의 학문이라고 했듯이 이렇게 세 쌍원소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면 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동일하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앞에서 족이라고 했잖아요. 족.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동족 원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상원소가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식으로 묶은 거예요. 옛날에. 알았습니까? 플로린, 브로민, 뭐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 프로민,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이런 식으로 딱 세 쌍씩 묶어놓고선 성질이 비슷하구나라고 만들어낸 게 최초의 주기율의 출발이에요. 그러다가 뉴렌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뉴렌즈가 여기 뉴렌즈라겠네. 뉴렌즈 괜찮습니다. 얘가 옥타브설이라는 걸 얘기하거든. 옥타브라는 게 뭐죠? 8전자예요. 8전자. 사실은 이거는 20번 원소까지만 맞아요. 그 외적인 거는요. 최각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채워주면 18개도 채워지고 32개도 채워지지만 여러분들은 2주기도 8개, 3주기도 8개가 되니까 껍질이 바뀌더라. 왜 그랬느냐? 옛날에는 요즘에야 기술이 발달해서 무거운 원소까지 다 찾을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주기율을 찾는데 20번 원소까지 찾으면 잘 찾는 거였어요. 알았어요? 그 원소들이 그런 성질을 갖더라는 거죠. 8개 전자가 채워진 후 그 다음 껍질로 전자가 넘어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세로줄로 비슷한 성질이 비슷한 들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최고로 비슷한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쭉 지나서 멘델레프에 옵니다. 이 멘델레프에 와서는요. 이론적인 학자죠. 멘델레프가 질량수 순으로. 자 여기서 질량수란 뭐죠? 가짜입니다. 원자량과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질량수는 누구 더하기 누구라고 하죠 요즘에? 양성자수 더하기 뭐예요? 중성자수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 문제를 내가 출제를 했더니 자 잘 들어봐요. 양중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문제집에. 그런 문제를 왜 틀리는 거 하니? 그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왜 틀리는 거 하니?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도 문제상에서도요. 이거를 찾을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질량수가 짝수라는 애들은 뒤로 밀어내야 됩니다. 짝수인 애들의 특징이 어땠어요 여러분? 벤다이어그램 그랬을 때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가 어땠어요? 다 똑같았잖아요. 짝수인 애들은 기억나요? 홀수인 애가 우선으로 가야 될 거예요. 홀수. 예를 들어 보세요. 9번 플로린 19다. 그럼 중성자가 몇 개여야 돼요? 10개가 돼야 되는 거죠. 양성자는 9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애들은 그럼 숫자가 작은 쪽 그리고 9 이러면 무조건 걔는 양성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똑같은 말이 좀 있어요. 이온도 있고 원자도 있고 이럴 때는요. 전자가 찾기 제일 편합니다. 10개 찾으면 되죠. 혹은 18개 찾으면 되고요. 혹은 2개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자는 18조 원소를 따라가니까 2, 10, 18 이 셋밖에 없어요. 그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양성자 찾고 마지막에 중성자 찾는 거예요. 아셨어요? 문제풀이 할 때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틀릴 일은 없습니다만 미리 좀 알아두면 시간을 좀 줄이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질리에 와서 모질리라는 과학자 사실 이 모질리라는 과학자 자체도 이 사람은 러더퍼드 제자였어요. 러더퍼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X선으로 러더퍼드가 이제 명령을 줬겠죠. 어떤 오더를 줬더니 이 사람이 그걸 통해 갖고 원자 안에서 물질파가 튀어나오는 걸 가지고 이 순서대로 지금의 현대의 주기표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아셨어요? 이건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러면 얘는 질량수는 왜 틀려졌느냐? 거기 보시면 18번 아르곤하고 19번 칼륨이 원자량 질량수가 달라요. 18번 아르곤이 더 큽니다. 그럼 원자 번호가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화학적 성질은 오히려 18조 비활성기체의 성질을 따르거든요. 거기서 오차가 난 거죠. 니켈하고 코발트에서도 또 하나 나타나요. 원자량이 큰데도 원자 번호는 작은. 그래서 여기에 와서
잡혔다. 그러면 출제자가 만약에 내신에서 시험 문제 낸다면 이 순서 내고요. 수능에서 나온다면 이건 안 나와요. 다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나오겠죠. 뭐 양성자수 순. 그래서 원소가 얘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물어봐서 화학결합 있죠. 거기랑 연관돼서 나와요. 알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기율표를 한번 볼게요.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하는 실제로 주기라고 하는 거 있죠. 주기. 주기율표에서 우리 족부터 보자. 족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최외가 전자의 숫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자과 전자수와 비례한다는 말을 쓰죠.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18족은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8개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원자과 전자수 얼마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 0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니? 1, 2, 3, 4, 5, 6, 7 그다 0 썼잖아요. 18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에요. 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족은 뭘로 결정하냐면 최각 전자수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원자과 전자수랑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왜? 원자과 전자수 0인 애들을 우리는 몇 족이라고 한다? 0족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한다? 18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0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얘들은 원자과 전자수와 족을 구분하죠. 족은 주기율표에서 뭐다? 세로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화학적 성질이 어떻다?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무엇을 배웠어요? 예로서 알칼리 금속 배웠었죠. 통과 시간에 몇 족 원소입니까? 1족이죠. 그 다음에 할로젠 배우죠. 할로젠 원소가 17족이었죠. 그 다음 비활성기체 배우죠. 몇 족이었습니까? 18족이었죠. 이렇게요. 이런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왜? 최각 전자수가 동일하니까.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다. 여기서 예외 누구예요? 수소. 기억하십시오. 수소는 금속 아니에요. 그것이 족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족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더라도 낼 게 별로 없어요. 자, 얘는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주기죠. 우리가 이 주기란 전자 껍질수라고 표현해요. 전자 껍질의 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주기 원소들은 이 껍질에 전자가 있는 애들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주기 원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속에서 떠올려야 될 게, 이주기는 반드시 1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자는 거죠. 이주기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까지는 껍질이 2개 있는 애예요. 그럼 3주기는 껍질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핵으로부터 제일 먼 껍질이 바로 에너지가 제일 높은 껍질이고, 거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성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자 껍질 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양자수에서 얘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전자 껍질 수는 주양자수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N이 1 이렇게 써 있으면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K 껍질 이렇게 본다.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것만 존재하는 애들가 몇 주기 원소예요? 1주기예요. 이것만 있는 애들 1주기. 그럼 2주기는요? 2주기는 N은 1, N은 2까지 포함한 애들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L 껍질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에 해당되고 주양자수 최고값에 해당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2주기. 그럼 무슨 뜻이냐? 주양자수는 얼마고? 2고. 근데 이 속에는 얘를 포함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껍질이 2개라는 것은 주양자수 2까지 전자가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1도 채워지고, 그 다음에 얘들은 L 껍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L 껍질 이렇게 안 쓰고 왜까지 존재하느냐? 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가 놓을 수 있는 전자 껍질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이주기 원소들. 그러면 같은 동주기, 그래봤자 아무런 말이 동주기라는 건 그냥 껍질이 두 개인 애들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요,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어떤 명확한 바운드리를 정해줄 때만 시험에 나와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주기, 그렇다는 얘기는 성질이 비슷한 건 전혀 없습니다. 뭐예요? 전자를 채울 수 있는 껍질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제가? 자, 봐봐요. 주기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S 오비탈의 수라고 그러겠죠, 제가. 기억나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3주기 1족 원소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3주기 1족이에요. 자,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1주기에 몇 개 있었어요, 원소? 둘. 그 다음 2주기에는 8. 합치면 얼마예요? 10개잖아요. 그러면 3주기 1족은 몇 번이야? 11번이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질문. 여기에는 S오비탈 몇 개 있을까요? 3주기 1족에 3개. 3주기니까 무조건 3개입니다. 이해 갑니까? 근데 여러분 S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씩 채워져야 돼요? 2개씩 채워져야 돼요. 기억나죠? 업다운 2개씩. 그럼 결론적으로 3주기 1족이니까 얘는 3S오비탈에 전자가 다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안 채워졌잖아. 하나밖에 안 채워졌잖아. 그럼 얘는 생각도 하지 말고 홀전자 수가 1인 거예요, 얘들은.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질문. 3주기 11번 나트륨은 S오비탈이 몇 개 있겠습니까? 3개 있습니다. 됐어요? 다음. P오비탈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 P오비탈은 몇 주기부터 나타나요? 2주기부터 나타나죠? P오비탈은 몇 종류가 존재해요? 방향성이 세 방향이라고. 우리 세 방향이라는 뜻을 하잖아요. 세 개의 모양이 다른 오비탈이 있죠. 에너지가 동일한. 그러니까 결국 봐요. 11번 나트륨은 1껍질에 S오비탈 하나 있어요. 그게 끝입니다. 1껍질은. 그래서 2껍질에 또 S오비탈 하나에 P오비탈이 3개 있어요. 도합 총 몇 개예요? 현재? 5개입니다. 2껍질까지는 오비탈이 총 5개. 전자가 채워지는 오비탈 5개. 그 다음에 3주기 1족이니까 3S가 하나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11번 나트륨은 전자가 채워지는 오비탈이 총 6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어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 갑니까? 몇 번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몇 개다라고 딱 나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19번 칼륨을 얘기해 봅시다. 19번 칼륨. 그럼 여러분들은 원자 번호가 딱 뜨면 벌써 뭐부터 떠올려야 돼요? 최대로 채워지는 전자수가 최대값이 2, 10, 18이 끝이죠. 18이 몇 주기 최고점인데? 3주기잖아요. 3주기 다 찼을 때. 그럼 19번이라는 뜻은 뭘 말합니까? 4껍질로 넘어가는 전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홀전자수 하나죠. 맞죠? 그 다음 여러분 S오비탈이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겠죠. 4주기니까 4개. 그럼 P오비탈은요? 2P에 3개, 3P에 3개, 6개. 그럼 얘는 오비탈이 총 몇 개예요? 10개. 10개인데 다 안 채워졌다는 거죠. 마지막 4S 하나. 이해 갑니까? 자, 여기서 결론. 여러분, 2주기 원소 중에 최대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값은 몇 개가 최대라고요? 2주기들은 5개가 최대예요. 계산. 2주기니까 S오비탈이 몇 개 있겠어요? 2개. 2주기니까 P오비탈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2P가 몇 개예요? 3개, 합쳐서 5개. 자, 3껍질은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최대 몇 개일까요? 일단 S가 3개 있겠죠. 그 다음에 2P에 3개, 3P에 3개 합치면 9개. 또 하나 질문. 7번 질소부터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최대 5개가 나타나요. 7번 질소 밑에가 누굴까요? 8을 더하면 됩니다. 무조건 옥타브설이니까. 몇 번? 15번 인이죠. 걔는 최대 몇 개다? 9개. 자, 홀전자수가 3개인 거 누구죠? 홀전자수가 3개인 거. 최대값인 거 누구죠? 15족이요. 그게 7번 질소와 15번 인이라고 걔 2개 명심해서 외우랬잖아 내가. 걔를 대칭으로 3210, 3210으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홀전자수 주기성은 외우라고 했지 내가. 10, 1, 2, 3, 2, 10 이때 3. 몇 쪽이라고? 15쪽. 2주기 누구야? 7번 질소. 3주기는 15번 인이라고 외워놔라. 알았니?
이게 더 중요하다. 주기는. 됐지?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써준 거 삼각형 2개 기억나냐? 동그라미 8개, 네모 8개, 별표 2개 기억나? 그게 20번 원소들의 배치야. 봐도 알겠냐? 그게 밑에 있어. 82쪽까지. 너희들은 몇 주기까지 배운다고? 4주기만 나온다. 시험 범위에. 넘겨봐. 자, 이제 중요한 게 얘야. 원소의 분류. 자, 원소를 아주 어렵게 정확하게 준금속까지 노노노 그런 거 절대 필요 없다. 금속 원소가 누구고 비금속 원소가 누군지만 알면 끝나. 알겠니?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속 원소보다는 사주기 안에 있는 금속 원소보다는 바깥에 금속 원소들이 더 많이 나와. 시험에는 누구 나오냐면 아연, 철, 구리 이름만 들어도 니들이 알 수 있는 거. 알겠냐? 걔들이 제일 많이 나와.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니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금속 원소가 뭐고 비금속 원소가 뭔지만 알아도 누구랑 결합해서 반응성과 결합시켜서 이거 제일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거니까 들어봐라. 금속 원소는 내가 남자라고 했어 여자라고 했어? 기억 안 나? 쌤이 안 해줬어? 금속이 누군지? 해줬지. 금속이 누구야? 남자지. 왜? 정자를 내놓잖아. 금속들은 전자를 내놓는 애라니까. 전자를 내놓게 되면 무슨 전하를 띠겠냐? 그 입자는 양전하를 띠겠지. 그래서 양이온화 되는 게 금속이야. 다시 비금속은 누구겠냐 그럼? 여자야. 생시세포를 받잖아. 정자를. 이건 전자를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이온 되겠냐? 음이온 되겠지. 그렇게 전하를 띈 상태에서 결합을 하자니 그게 이온 결합이다. 알았니? 그렇게 전하를 띈 상태에서 이온의 형태로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 한다고.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해. 이온 결합은 반드시 남자 여자야 돼. 알았니? 이온 결합은 반드시 남자 여자이어야 돼. 그럼 화학 시간에 대문자가 몇 개 이상 있겠냐? 2개 이상 있겠지 당연히.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은 100% 화합물이에요. 반드시 그 안에는 무슨 원소 있다고? 금속이 있어. 금속만 명심해. 그걸 알려면 금속이 무엇이고 비금속이 무엇인지는 대충은 알아야 돼. 거기 보시면 뭐 금속 원소는 누구고 비금속 원소는 누구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알아둬라. 금속 원소는 무슨 이온 잘 되는 애들이라고? 양이온화 잘 되는 애들이야. 자, 금속 원소는 보통 1에서 13족 사이를 금속 원소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3족부터 12족 원소도 포함해요. 그게 4족이 끝에 중간에 있는 애들인데 걔를 전이원소라고 하거든요. 모두 금속입니다. 걔들은. 알았어요? 최각의 전자가 2개 내지 하나라 모두 금속인데 여러분들은 1에서 13족 여러분 13족이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애가 13족이지? 3개 있는 애지. 그럼 뭐하기 쉽다. 버리기 쉽다. 기잖아. 총 8개가 전자가 있는데 봐라. 3개까지는 버리기 쉽다고. 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18족 전자배치를 따라가는 게. 근데 14족 원소부터는 받는 게 쉬워. 14족은 딱 중간이잖아. 4개 봐도 되고 4개 이래도 되고. 근데 걔들은 받는 걸 더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렇다고 마이너스 4가가 되진 않아. 14족은 18족보다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안정한 애들이야. 딱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안정하다 보니까 봐. 여러분들 물리원 배우면 그거 배우죠. 반도체. 물리원 한 학생 흔들어봐. 물리원 한 학생. 그러네. 기억은 없어요. 그죠? 근데 14번 실리콘이요. 걔가 반도체, 순수 반도체의 분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몸은 무슨 화합물이라고 배웠어요? 탄소 화합물이요. 안정하다고요. 6번 탄소가 또 14족이에요. 아셨어요? 안정하다고 걔들은. 그러면 14족부터 보통 17족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자?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자를 받기 쉬운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만 알자. 금속 원소의 특징에 대해서만 알려줄게. 물론 이건 화원에 있는 얘기야. 금속은 남자라겠다. 알았지?
금속은 화학 결합을 한다면 자기 자신하고밖에 안 해. 명심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왜? 화학 결합은 그 본맥을 알고 있어야 암기를 안 해도 문제가 풀려. 금속 결합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 알았니? 작년에도 안 나왔어. 근데 나온다고 너네가 틀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대신에 금속 결합이라는 게 누구냐라고 할 때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한다고. 그럼 얘들아, 우리는 그렇게 대문자가 하나인 물질을 뭐라 불렀지? 원소라고 불렀다고. 이거는 CH 원소, 이 원소는 다른 원소야. 그리고 호돈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 책에는 다 그냥 원소라고 해. 다시 잘 들어봐.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금속원소는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거기 써있는 말보다는. 화학식이 대문자 몇 개야? 한 개. 이렇게. 금속원소는 이게 물질이거든. 금속원소가 물질로 존재하려면 이렇게 존재하는 게 무슨 결정? 금속 결정이라는 거지. 물론 금속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다면 봐라. 얘가 이온 결합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얘가 무슨 이온이 돼야 돼? 자, 금속 결정 말고 이온 결정이 되려면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화학식이 무조건 대문자 2개 이상이야. 이걸 뭐라 불렀지 우리가? 화합물이라 불렀잖아. 화합물. 얘는 뭐라 불렀고? 원소라 불렀고. 그럼 화합물이 되려면 금속원소는 에너지를 받아요. 잘 들어요? 여러분 보호전자껍질 배웠죠? 명심하십시오. 보호전자껍질에서 나오는 에너지, 흡수되는 에너지, 누구 때문에 이 에너지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요? 원자 안에 누구 때문에? 전자죠. 내가 묻는 건 무조건 전자라니까요. 전자를 빼놓고 생각했다간 여러분 머리만 복잡해져. 다시 원소가 전자를 방출하는데 미안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금속 원소가 받잖아요. 그럼 전자가 도망가요. 무슨 이온 됩니까? 그래서 양이온 돼요.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도망가요. 알았습니까? 이걸 주기성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그럼 잘 봐요. 금속 원소가 양이온이 되지요. 이걸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알겠어요? 줄여서 뭐라고 한다? 금속성이라고 합니다. 니들이 봐, 수능에는 전 올해까지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금속 반응성. 올해까지도 안 나올 거야. 내년은 조금 위태위태해.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봤죠? 이온수 따지고 하는 거. 혹시 자기네 학교 나오는 학교 힘들어? 나왔죠? 니네는 그거 빼면 시체죠? 그죠? 왜? 1등급을 가르거든요. 니네 기억이 없어요? 나온 거 같잖아요? 어떤 아연을 뭐 황산물이 수용액에 넣었더니 아연이 녹아 들어가고 구리가 석출되고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그지? 그게 그 이온의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여러분들 책 바뀌기 전에 킬러 3대장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 걔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너네 지금 쉬워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2대장만 나왔잖아요. 누구누구. 중화반응 양적 관계랑 화학반응 양적 관계.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잖아요. 화학반응 양적 관계. 다 어렵다고요, 그거. 나 왜 이렇게 어렵지? 화학은 첫 단원부터 어렵네. 예, 첫 단원부터 킬러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년 친구들. 왜 3학년 선배들은 알잖아. 1학기 중간고사 작살나가지고 화하고 등진 애들 무지하게 많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니네가 정확하게 양적 관계 중에서도 이건 풀 줄 아는데 이걸 못 푼다를 내가 알려줄 거야, 다. 3학년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명절 내내 그 성적표를 다시 다 만들었어. 니네 좀 전에 성적 있잖아. 그것도 다시 지금 현존하는 데이터에 다 넣어서 분류를 다 해봤지. 그러면 너희들이
몰과 화학식량이라는 그 소단을 내에서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원자량 기준이 바뀌면 그런 유형 푼 적 있지. 기억나니? 원자량 기준이 증가하면 뭐 아보가드로 수도 증가하고 원자량 이런 거 문제 푼 거 있잖아. 변하지 않는 건 실제 원자 한계고 밀도고 뭐 이런 거 외운 거. 그런 게 C에 해당되는 값이야. C. 평이한 거. 그게. 왜? 걔는 내용적은 어려운 얘기지만 유형이 걔 하나거든. 유형이 걔 하나야. 나는 그런 철저하게 내용 위주가 아니라 출제 유형 위주로 A, B, C를 매겨놨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뭘 모른다. 선생님 저는 몰과 화학식량에서 B등급 문제는 좀 맞추는데 C등급 문제를 왜 틀리죠? 그러면 니네가 뭔지 알아. 그럼 내가 그 문제만 쭉 뽑아서 너희한테 보여줄 거라고. 이거는 뭐와 같냐면 잘 봐. 그 서울에 도곡동에 타워필레스 있는 거 알아? 들어봤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그 있어. 알았니? 도곡동에 거기 선생님이 4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 뭣도 모르고. 거기는 4명이 큰 아파트를 학생들 4명이 서로 몰라. 그래 들어와. 그러면 수강료가 수천이야. 수천. 한 달에.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 나는 한 번 나가고 100 이상을 받았어. 한 번 나가고 수업. 그럼 걔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선생을 뽑을 때 면접을 봐. 그 어떻게 보면 기숙사 사감 선생이지. 그 아파트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짱이야. 그분한테 막 밑돈 들이대고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애들이 집에 안 가. 학교 갔다가 그 집으로 와. 오면 자기 방이 다 있어. 자고 먹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들이 그 방을 돌면서 수업을 해줘. 그러니까 거의 로얄이야, 로얄. 응? 근데 내가 거기서 딱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강사들도 하나의 워너비야 그게.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스펙이라 거기 들어갔어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야. 니네 서울에서 좀 놀았어. 이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녹화되지? 씨. 참 내가 편집하면 되지. 거기서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면접을 볼 때 내가 뭘로 패스를 했냐면 바로 니들한테 지금 쓰는 방법이야. 무슨 얘기냐? 선생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래. 그리고 뭐를 하느냐? 실제로 선생 중에는 얘가 성적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걔가 잘 맞히는 문제만 딱 내갖고 중간중간 성적을 부모한테 보내. 그럼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 부모님들이 뭐 문제집 보면 아냐? 그 문제가 뭔지 잘 맞거든. 우리 애는 학교 다닐 때 40점인데 선생님 만나고 나서 80점. 근데 그게 공인된 점수가 아니야. 걔 3월이 돼서 모의고사 딱 뽑으면 바로 볼. 그럼 그 사람은 12, 1, 2, 3개월 딱 몇점 딱 챙겨 나간 거야. 나는 거기서 뭐를 알았냐면 너희들이 겨울방학 때 학기 시작이잖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성적이 올라. 알았어? 내가 다음 주에 니네 이번 성적까지 합치면 3개야. 시험 본 건 여러 개지. 근데 내가 딱 A, B, C, D를 등급을 매겨서 시험 본 건 딱 3개라고. 오늘까지. 그 3개가 어떻게 좌표로 딱 뜨나 봐봐, 니네가. 그리고 나한테 질문해. 선생님 이게 뭔데요? 이건 뭔데요? 왜? 최소한 니네가 표를 볼 줄 알아야 니들을 분석할 수 있어, 자기가. 나도 니들을 분석하지만 니들은 더 잘 분석할 수 있어. 왜? 문제를 푼 당사자가 니들이니까. 나는 니네 시험지를 왜 가져가냐면 풀이 과정을 보는 거야. 이 친구가 기억을 X라고 했는지 니은을 동그라미라 했는지 그걸 보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짐작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어떤 문제는 굉장히 깨끗한데 답을 맞췄어. 그럼 난 이때 의심, 패스, 찍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니들은 알잖아. 그걸 딴 데서 풀고 이렇게 풀었다는 거 알고 그러면 나는 이거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잘못했구나. 니들이 더 잘한다고. 근데 나는 보여지는 것만 갖고 거기다 올려서 내가 니들을 분석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좌표를 딱 보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때는 왜 이렇게 높았는데 이때는 왜 낮았지? 니들이 더 잘 알아. 시험지 딱 놓고 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대단원으로, 그러니까 1단원에는 선생님은 1단원의 화학과 우리생활은 시험 문제 아니야. 알았니 얘들아? 그거 틀리면 정말 이런 거야. 니네 시험지에다가 1번 문제가 니네 반하고 이름 쓰는 거야.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건 뺐어. 1단원 난 3개만 잡는다. 식량과 몰 있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있지? 몰름도 있지. 3개야. 무조건 관점이.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등급까지 무조건. 이 3개에서. 그러면 고3들은 이 3개가 봐라. 식량과 몰름도 요가 1, 2, 3면에 다 나오는 문제다. 이게. 거기서 시간 끌면 양적 관계는 면접도 보고 끝난다. 니네 시간 없어. 3월달에 봐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3학년들은 봐야 돼. 내가 3학년들은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거의 해당되는 거 주고 각자 내가 필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만 먼저 숙제를 줄 거야. 적어도 겨울방학 때 시간은 내가 많이 못했지만 너희들이 돈을 내고 앉아있다라면 효율은 높아야 돼. 알았니? 나 이거 못하는 거 알았어. 돈 몇백만 원 주고도 그걸 못 찾는 거야. 알았어? 자기가 못하는 걸 아는 사람, 자기가 잘하는 걸 아는 것보다는 자기가 못하는 걸 아는 사람은 무조건 발전 가능성이 큰 거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니네 시험 본 거 정성껏 보라고. 나도 정성껏 채점할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에 보자고. 우리가 성적을 보고 잘 봤다 못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아. 알았니? 자기가 어떤 유형을 못하고 그럼 선생님이 찍어줄 거야. 넌 이 유형부터 잡고 이건 금방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잡아. 그럼 점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대도 안 되는 거 보면 뭐 양적 관계부터 막 푸는 애들 있어요. 왜? 힘들다 이게 남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3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3점이라고요. 이걸 쓰면서 가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차곡차곡 찾아봐 보시라고. 그러면 봐요. 물화생지 중에 누가 제일 어려워요? 수험생들한테 물었어요. 화학이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아마 니들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도 차라리 물리보단 이랬지. 난 화학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선택한 애들은 별로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 화학은 스킬이라고. 문풀 스킬. 선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화학 문풀 스킬인데 문제는 그 스킬을 니들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면 딴 놈들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딴 애들이 어렵게 그리고 막 무작위로 무대뽀로 공부하는 놈들을 이길 수는 없어. 니네가 그건 인정해야 돼. 알았냐? 하루 종일 앉아서 그 문풀고 걔 목 근육이 막 이런 애들 어떻게 이기냐고. 니네가 그냥 좀 이따 맨날 이러고 있는데 맨날 그치? 독서리 가봐 다 이런 눈 마주친 애들 다 그놈이야. 같은 놈들 나가고 또 놀고 그렇잖아. 근데 공부하는데 이런 무게는 안 들잖아. 이거 근육이야. 여기 발달한다니까. 니네 공부 안 하다 해봐. 그거 딱 고개 들면 찌릿찌릿 안 하다 여기 안 하다 하려니까 뒤지겠네 막 이러면서. 이것도 앉아있는 것도 근육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버릇을 키우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대학교 가면 끝날 것 같죠? 대학 4년 내내 앉아있어야 돼. 또 알았니? 취업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공무원 시험 어쩌고 막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니네가 불쌍한데 제발 이 과목이라도 내가 맡은 과목이라도 나는 최대한 빠른 길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그러면 니네가 봤을 때 내가 정말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면 너네도 니네 자신한테 노력하라고. 임마. 니들도 아닌 내가 노력을 하는데 니들 자신이 노력 안 한다는 게 창피하지 않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서로 배려를 하잖아? 그럼 성적은 올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려해.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돈을 줘서 내가 학원을 다니는데 안 그러냐? 니네 돈 아니잖아. 이러면 갑자기 또 씁쓸해지죠. 제 자식도 제가 키울 거예요 하는데 자식은 안 날 수도 있잖아. 니네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단 말이야. 니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조금만 신경 써봐. 나는 엄마한테 잘 보게 공부해야 돼.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거 명분 없이 생각하는 거다. 명분을 딱 세워. 나는 지금 누군가부터 파악해. 그게 제일 중요해. 난 지금 무엇이고 내 주변에 뭐가 있고 책상에는 뭐가 있고 나는 볼펜이 뭐가 있고 지우개가 뭐가 있는데 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보면은 해야 될 일이 생겨. 볼펜부터 사야 되는 일이 있고
필통 넘는 애가 있고 책상이 정리부터 해야 되는 애가 있고 알았어? 그걸 내가 화학 과목 같은 경우는 니들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보여줄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니들 시험지를 가지고 가서 진짜 난 연휴 5일 내내 이것만 했다니까? 니네 성적표만 계속 찾고 물론 니네만 한 건 아니겠지.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애들이 봤을 때 확실히 볼 수 있고 이걸 연구하는 거야. 작년하고 또 다른 걸 만들려고. 아까 거기 T 거기서도 그걸로 관리했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성적이 안 나와. 빵점 맞는 애도 있어. 빵점 맞는 애도. 근데 처음에는 모르는 거 투성이지. 처음 배우는 놈이 뭐 알겠냐? 예전에 내가 관우한테도 야, 나 그거 괜찮아. 다 처음 배우는 건데 어이씨 저 미치겠어요. 막 이러잖아. 나중에 보라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면 안 미쳐. 뭘 모르는지 모르고 계속 틀리면 미쳐. 알았냐? 최소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그걸 알면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손을 딱 그어. 나는 이 최고 난이도 문제는 난 버려. 난 여기까지는 잡아. 라고 해야 돼. 물욕을 버려야 된다고. 왜? 니들이 물론 여기 중에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죠. 근데 최고의 권위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은 1%의 하자를 찾는다고 99%를 버려둘 수 없었나. 알았냐?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내 수준인지를 봐 먼저. 여기서 나 여기까지 할 거고 여기까지 할 거고 목표를 딱 정해서 거기만 해. 그럼 그 문제만 풀어. 되도 않는 이상한 문제 막 풀지 말고. 알았어? 그것만 내가 다 줄 거니까. 알겠니? 그거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라고. 알았지? 여튼 성적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이거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금속의 반응성. 잘 봐. 뒷단원에 가면 금속 반응성을 배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 되는 거예요? 이온화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금속의 반응성은 금속이 무슨 이온 되는 거라고요? 양이온화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누가 흡수하죠? 금속 원자내에 누가 흡수하죠?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원자가 반응성이 클까요? 적게 드는 원자가 반응성이 클까요? 순리대로 해석해보세요. 자, 반응성이 뭐라고 했어요? 양이온화 되는 거죠. 그럼 전자가 도망가야죠. 도망갈 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애가 반응성이 큰 걸까요? 에너지가 적게 드는 애가 반응성이 큰 걸까요? 누가 양이온화 잘 될까요? 극단적 비유를 할게요. 니네가 집에 없어야 집이 잘 돼. 극단적 비유입니다. 알겠어요? 니네가 집을 나가야 집이 잘 된다고요. 근데 너는 100만 원이 있어야 나가요. 우린 그걸 가출이라고 하죠. 이 친구는 100만 원이 있어야 나가요. 이 친구 10원만 있으면 나가요. 어느 집안이 더 잘 될까요? 그죠? 10원만 있으면 그냥 나가면 바로 잘 되죠. 10원 주면 얘가 안 나갑니다. 그럼 집안 망하죠. 100만 원 있을 때까지 안 나가 얘는. 다시 말하면 봐요. 두 종류 금속이 있는데 어떤 금속 A는 에너지를 100만큼 받아야 양이온이 되는 애고 어떤 금속 B는 10만큼만 에너지를 받아도 양이온이 된다면 이온 결합을 하기 편한 애가 누구냐고요. 10만큼 드는 애가 편하죠. 금방금방. 그게 반응성이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반응성이 뭔지를 모르면 외워요. 그러면 뭐겠어요? 머릿속에 안 남아요. 이해가 된 것과 안 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던질게요. 여러분, 비금속성은 금속성이 이거라면 비금속성은 무슨 이온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음이온 되는 거죠. 음이온 되려면 전자를 잡아와야죠. 전자를 잡아와야죠. 자, 이 친구가 집 나갔어요. 아까 얼마 갖고 집 나갔어요? 100만 원 갖고 집 나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온대요. 돈 얼마 썼으니까. 100만 원 갖고 나온 거 다 썼으니까 들어오겠죠.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또 하나. 지금은 얘들이 아까 양이온 된다는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양이온 되는 놈은 무조건 양이온만 돼요. 지금의 비유가 좀 다르다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 갖고 예를 들면 안 되고 또 다른 친구 갖고 예를 들어야 돼요. 얘들은 도망가는데 들은 에너지가 금속 원소예요. 또 다른 비금속이 있어요. 두 개가. 비금속 C하고 D가 있는데
하나는 전자가 들어와요. 또 하나는 또 전자가 들어오는데, 자, 들어봐요. 전자가 들어오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요? 방출해야 되겠죠, 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방출함에 있어서 여기서는 반응성이 크다는 게 음이온 잘 되는 게 반응성이잖아. 얘들은 전자가 도망가야 되잖아. 그럼 뭐가 유리하겠냐? 홀쭉이가 유리하겠냐? 뚱땡이가 유리하겠냐? 핵으로부터 껍질이 가까워야 유리하겠냐? 멀어야 유리하겠냐? 전자 도망가기. 당연히 멀어야지. 왜? 핵으로부터 멀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는 거니까. 맞지? 그럼 비금속은 어때 유리하겠냐? 홀쭉이가 유리해요. 껍질이 작아서 왜 핵과 가까우니까 금방 당겨서 안정화된단 말이야. 알았냐? 음이온이 되는 것도 역시 불안정한 거야, 얘들아. 전자 배치만 안정한 거지. 근데 그 안정화되는 속에서도 홀쭉이 애들은 전자를 받아서 옥텟 기출을 만족을 하잖아? 그러나 또 뚱땡이 애들도 전자를 받아서 안정화가 되지만 걔들은 도망갈 우려가 크다고 또 원위치로 돌아갈 우려가. 근데 얘들은 보다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 또 원위치로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음이온들은 덩치가 작을수록 유리해. 그걸 비금속성이라고 그래. 근데 공통점이 뭐였냐? 금속성과 비금속성의 공통점이 뭐였냐고. 이온화되는 거라고, 이온화. 그럼 금속의 반응성은 무슨 이온화되는 거고? 양이온화되는 거고, 비금속의 반응성은 무슨 이온화되는 거다? 음이온화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지금 얘기가. 여기 지금 얘기가 금속 원소에 대한 얘기야, 지금. 알았어? 이걸 보다 자세히 배우는 데가 어디라고? 화학결합이야. 꼭 기억해. 다시. 금속 결정이 되는 원리는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해야 돼. 그럼 금속이 유일하게 다른 비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순간은 이온 결정이야. 이온 결정. 그래서 이온 결합은 무조건 대문자 두 개인 화합물이야. 100%. 그럼 금속 결합은 무조건 대문자 하나인 원소야. 알아듣겠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금속 원소라 불리우는 건데 예외가 하나 있다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예외가 누구야? 예외. 예가 아니라 예외. 누구지? 수소. 수소는 비금속이다. 유일하게. 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는데 비금속이라는 거 명심해. 이거 맨날 명심을 하는데 맨날 틀려갖고 온단 말이야. 특히 내신에서. 알았냐? 수소는 무조건, 수소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 정말 함정으로 잘 나와. 내가 이 얘기도 했지.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순서를 보면 1s보다 2s, 2s보다 2p지. 에너지가 높은 순서가. 근데 수소는 뭐라고 그랬어? 2s와 2p가 같다고 그랬지. 주양자수가 같으면 같아. 알았냐? 그것도 명심해. 자, 거기에 비금속 원소 봐봐. 두 번째 비금속 원소. 자, 보통 14족부터 어디까지? 17족 원소까지야. 그런데 사실은 18족도 비금속이 맞아요. 알았어요? 제가 여기다 17족 해놓은 거는 그 비금속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18족까지 비금속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자과제에서 0이라고 불리우는 비활성 기체 또한 비금속이 맞아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왜 보통 비금속 원소에서 우리가 18족을 빼냐면 걔는 화학결합을 안 하니까. 너무나 안정해서 안 해요. 그래서 1족부터 14족부터 17족을 보통 비금속성을 할 때 쓰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배워도 돼. 왜? 비금속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냥 비금속 원소가 14족부터 18족이고 얘들은 무슨 이온 잘 되는 성질이 있다? 음이온 잘 되는 성질이 있다. 누구 예외? 18족 예외. 알겠어요? 다시 말합시다. 비금속 원소는 전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음이온이 돼요. 18족의 전자배치를 가서 그리고 에너지가 나가요. 누가 잃어버린 에너지다? 전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비금속성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애들은 얘는 제외래야. 얘는 제외해라. 18족은 제외해라. 왜? 안정하니까. 이해 갔죠? 중금속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대신 동족원소, 알칼리 금속, 할로젠 배웠죠 아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됐습니까?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넘기세요. 자, 여기는 푸는 데는 어려움 없을 거니까 난이도.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우리 시험 보는 세세한 법이 안 들어가요. 주기율표는.
이 단원은 뭐뭐 들어갈까 여러분? 잘 들어. 이 단원에 내가 시험 문제 낼 때 너네가 나중에 성적표 보고 봐. 이 사람이 이것만 보는구나. 그것만 보라고. 원작 구성입자 나와요. 무조건. 원작 구성입자에서 뭐뭐 나오느냐? A, B, C, D가 나뉘는데요. 거기서는 A등급이 누구냐면 바로 동위원소 확률 구하는 거예요. 그게 A등급이에요. 알았어요? 이번에 나왔죠? 사실 이 정도까지는 A 아니에요. 작년 수능에 나온 게 A급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런 유형 안 나옵니다. 올해 시험 보는 너희들은 복 터진 거예요. 그거 안 나와요. 똑같은 거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동위원소 확률 구하는 문제가 A등급이고요. 원소의 구성입자에서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뭐 양중전이 있죠. 그 숫자 갖고 따지는 거. 그게 보통 C등급이에요. 평이하게 나오는 거. 양성자, 중성자, 전자 써주고 누가 전자고 누가 양성자고 찾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2등급은 뭐냐? 동위원소요. 양성자 검은 거, 흰 거 해놓고 저기 주위에 전자 돌고 이게 가장 2등급입니다. 제일 약한 거. 왜? 주변에 도는 전자수랑 똑같은 모양만 찾으면 걔가 양성자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보호 전자 껍질이요. 보호 전자 껍질은 A, B, C, D, E가 모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A, B를 안 낼 거예요. 제가. 왜? 작년에 수능에서 빠졌으니까. 모의고사에서 빠졌고 그럼 안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만 내느냐? C2만 낼 거예요. CD2만. CD가 뭐냐? 제가 물어보는 건 한결같아요. 일단 에너지 이동하는 거 있죠, 여러분. 화살표가 주양자수 1로 내려 꽂는 거. 그것들은 다 방출이에요, 방출, 여러분. 알았어? 반대로 가는 건 흡수구. 그거 나옵니다. 그게 제일 먼저 2예요. 그리고 거기에 파장이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진동수가 몇 대 몇이냐. 에너지하고 진동수가 2등급, D등급 문제고요. 파장비까지 나오면 C등급이에요. 그거 나온다고 니네들한테. 그럼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발모 계열로도 나오고 라이먼 발모도 나오고 스펙트럼이 딱 뜨는 순간 그 B등급, C등급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스펙트럼에서 이 선이 얼마 누구 짜리냐는 걸 찾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죠? 선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좁아지고 뭐 그죠? 좁아지는 쪽으로 해서 에너지 센 거.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보고 이 사람은 뭐를 내겠다는 걸 알고 풀면 틀려도 2가 간단 말이야. 나 이거 약하구나. 안다고 자기가 그냥 무턱대고 보호 약해요. 그런데 나 언어 약해요. 조사해보면 다 약한 건 아니거든. 비문하고 좀 풀 줄 아는데 시를 틀린다든가 현대문학을 틀린다. 이 다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틀린지 모르고 모르는 거 정말 그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는 애들이야. 보호 전자껍질이 있겠죠? 그 다음 뭐겠습니까? 바로 오비탈이 있어. 오비탈 쪽에서 최고 난이도 A등급은 없습니다. 근데 B등급까지 나온 애가 N 플러스 L 플러스 ML 플러스 MS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 등급 문제예요. 근데 아직 우리 여태까지 모의고사 여기가 새로 들어온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핀 양자수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얘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만약에 제가 이제 고3 애들은 모의고사를 볼 때 A등급을 주는 이유는 통합적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통합적으로. 원자반지름 주고 이온화 에너지 주고 거기에다가 홀전자수까지 들어간다든지 전자가 처음에 오비탈수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개가 다 합쳐진 걸 여기서는 A등급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그건 내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아직까지는. 알겠니? 그 다음에 뭐니? 바로 여기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 2개 있다 이 안에. 입자반지름 있고 원자반지름이야. 소제목은 원자반지름이거든. 근데 선생님은 입자반지름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유효핵전화라고만 쓸 거야. 그게 입자반지름의 주된 힘이야. 그 다음에가 이온 에너지다. 그럼 니네 이제 뭐 남았다는 거야? 2개 남은 이 단원에서. 뭐야? 유핵전화하고 마지막에 뭐? 이온 에너지. 알았니? 오늘 그걸 할 거라고.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커다랗게 나누면 원자반지름하고 이온 에너지 2개예요. 그러면 이 원자반지름을 측정하는 순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 것인가를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이쪽 유형의 문제가 이거 유형 나왔구나, 이거 내가 푸는 유형이고 이거 못 푸는 유형이고 알아채야겠지.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줄 거야. 이 순서에 따라서 풀리면 무조건 C야, C. CD2에서 CD2를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B는 뭐냐? 이 순서를 벗어나는 애들이야.
내가 알려주는 순서를 벗어난 애들은 출제자가 다 얘기해줘. 이건 몇 주기고 아니면 데이터에 써있어. 이건 이 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파악하는 요령을 배울 거다. 알겠지? 먼저 여러분 원소의 주기적 성질 찍어도 되지? 찍어. 니네 강의 보면 다 나오는 얘기지. 니네 거 제일 편집하기 많아. 지워야 돼. 다 됐어? 자, 찍었어? 됐지? 그래서 자 이제 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진짜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내 자료를 그 강의를 편집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편집점을 못 찾겠어. 내가 입으로 계속 떠들고 있네. 지우면서 떠들어요. 어디를 짜내주면 돼. 말이 끊기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으면 저 인간이 저기를 편곡경을 했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지금 얘기하면서 지우잖아. 이거 안 나와요. 네,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천천히 지울게. 이것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간호 때문에 한다. 너 중간에 오분 들어간 적 있잖아. 네? 우리 수업하다가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오면 내가 나갈 때 거기에 끊어내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이 안 이어지는 거야. 고생 많았다 그때.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지우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딱 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이거 참 편집하는 것도 일이다. 일이야. 니네 어떤 내용적인 설명을 더 이렇게 자세히 듣고 싶으려면 니네 컨텐츠 말고 화학은 개념 컨텐츠라는 데가 있어. 원자 걸로 설명하는 거. 그거 보면 원자 설명이 좀 제대로 되어 있을 거야. 알았냐? 하지만 문제풀이는 죄다 봐. 문제풀이는. 알았지? 거기서 너네가 더 빨리 돌리기를 봐도 좋고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왜 성적표를 왜 만들어주려고 하냐면 이건 내가 풀어야 될 문제, 이건 풀지 말아도 되는 문제를 니네가 알아야 돼. 알아? 그러니까 패싱 하다가 이거 보고 패싱 이거 보고 이렇게 되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가지고 다 보고 있으면 어떤 건 니네한테 너무 어려운 게 많거든. 알았어? 양적 관계는 내가 얘기하는 양적 관계는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C까지 정복을 해. 무조건 C 등급까지. 알았어? 고3들은 B까지는 해야 돼. A 나와 틀려. 괜찮아. 니네 말고도 근데 웃기는 게 A 틀려 그랬대. 얘가 찍어서 받았어. 1등급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정작 니네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에다 더 투자를 하는 얘기야. 알았어? 찍는 마지막에 방법이 있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주관식이 아니라고. 자, 얘들아.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먼저 볼게. 자, 여러분. 이 단어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화 에너지요. 시험 문제에 원자 반지름만 나오고 이온화 에너지만 나오고 그러질 않아요. 통합으로 나옵니다. 통합으로.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혼자도 나올 수 있고요. 내신에서는 단독으로도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은 통합적으로 나오고요. 데이터가 떤다. 어떤 표가 떴다. 그러면 그건 이온화 에너지를 돼요. 알겠습니까? 두 개를 푸는 요령부터 순서대로 알려주고 이따가 포스트잇을 적는 시간도 드릴게요. 먼저 거기에 유효핵전화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부터 알고 가세요. 자, 이 말의 맥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효값이라는 건 이론값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무기도 유효사거리라는 게 있죠. 유효사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힘차게 쏘면 2km, 3km 날아가는 물체인데 알겠습니까?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유효사거리예요. 그게.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론적으로 얘는 핵전화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전기력이기 때문에 무한이에요. 거의. 어디까지 전기력이 공간이냐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은 전기장 아니죠. 그게. 그런데 유효핵전화라는 건 실제 어디 얼마만큼의 힘으로 얘를 당길 수 있느냐. 잘 생각해봐요. 유효핵전화.
누구 전화? 핵 전화. 그러면 전화가 무슨 전화일까요? 양전화. 누가 주된 놈일까요? 양성자. 양성자 숫자가 많으면 유효 핵 전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세야 되겠죠. 이론상도. 맞습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핵 전화가 세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딱 놓고요. 그렇다면 얘를 방해하는 게 누구고? 알겠니? 이것도 똑같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요 세 가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알려고 그러느냐? 봐요. 유효 핵전화란 원자 핵 주변에 돌아다니는 전자를 누가 세게 당기느냐. 근데 여러분, 오비탈이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경계면 그림 해가지고 엑소비탈 그리고 그려봤지만 그건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90% 확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손으로 그었거나 점으로 찍었거나 그랬잖아. 그럼 바깥쪽이 0%냐 이거야. 아니잖아. 그럼 얘의 핵부터 전자가 존재하는 거리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논란이 많겠죠.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해요.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정하자. 이따 그 정하자라는 이론을 배울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때 그 거리조차도 조절될 수 있는 놈이 얘란 거예요. 유핵전화. 자, 보세요. 거기 가려막기 효과, 그 다음에 유효핵전화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유효핵전화란 이런 겁니다. 이론값과 실제값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써볼게요. 자, 가로축을 원자 번호라고 할게요. 조건을 줍니다. 이렇게. 조건이 뭐라고요? 전자 껍질이 같다고. 알겠습니까? 그래놓고 핵 전압값을 비교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할 겁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요. 자, 실선이 누구냐? 이게 핵 전화예요. 핵 전화. 이론적 핵 전화 값이라고 생각하고 되고 이게 유효 핵 전화. 자, 얘를 G 스타.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렇게 원자 번호로 된 그래프에서 물론 같은 주기죠. 똑같은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요? 이거 이해가냐고 지금. 이 거리차가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이 차이도 커지죠. Z만의 Z 스타 값도.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냥 보라고요. 아, 저 데이터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같은 주기 내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유효핵 전화를 우리는 양성자의 숫자가 유효핵 전화와 비례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다 내가 같은 주기하고 말았거든요. 왜 서로 다른 주기는 안 했을까라는 걸 의문을 가져보세요. 왜 서로 다른 주기는 안 했을까? 주기가 하나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2주기 원소보다 3주기 원소가 껍질이 하나 더 있죠. 그쵸? 이렇게 되면 유효핵 전압값이 원자 번호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뚝 떨어집니다.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잘 봐요. 8번 산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8번 산소가 있고요. 9번 플로린이 있다면 유효핵 전압 누가 더 세냐? 얘가 셉니다. 당연히 얘가 셉니다. 왜? 같은 이 껍질이니까. 그런데 11번 나트륨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11번 나트륨. 얘 양성제 몇 개 있는데요? 11개 있어요. 근데 얘 몇 개인데요? 9개요. 그럼 이론적으로 본다면 얘가 더 세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몇 주기 원소고? 3주기 원소고. 그죠? 얘는 3주기 원소고 얘는 몇 주기 원소들이에요? 2주기 원소란 말이야?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12번 마그네슘이 들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왜? 얘들끼리 같은 3주기 아닙니까? 또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핵전화 세져요. 근데 왜 껍질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봤더니 바로 2주기보다 3주기는요. 외곽의 전자들이 안쪽에서 핵과 최각전자의 그 핵력, 핵전화를 이 핵력을 뭐한다? 자꾸 차단시키는 가려막기 효과를 일으키는 전자들 수가 많아버리면
유효액전화 값이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원자 번호가 큰데도. 알았습니까? 그럼 이 유효액전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애는 누구다? 가려막기 효과예요. 유효액전화에,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효과는 가려막기 효과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면 입자들이 뚱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고전역학적 표현입니다. 뚱뚱해진다는 뜻은 뭐냐? 전자들이 핵으로부터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앞에서 차단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민이가 지금 핵전화예요. 제가 전자고. 여기밖에 못 도는, 이론상으로 여기밖에 못 도는데 관우가 중간에 쑥 들어와요. 그럼 내가 이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자꾸 앞에 차단해 주니까. 강민이는 나 말고도 관우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 나 신경 쓸 때 관우가 깔짝깔짝하면 나와봐 좀. 이러면서 좀 안 보일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내가 관우를 찍으려고 할까? 온솔아 좀 나와봐. 뭐 이런 거죠. 가려막기 효과는. 근데 온솔이 나왔더니 강민이가 중간에 있고 잃어버리면 뭐야? 너도 나와. 안쪽 핵과 그 외곽전자 사이에 껍질이 많아지면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1번 수소 있죠? 1번 수소 전자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걔는 가려막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걔는 유일하게 핵전화와 유효핵전화 같아요. 수소는. 알겠습니까? 그럼 헬륨은요? 가려막기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헬륨은. 왜 있나? 여러분 생각은 눈으로는 고전역학으로 보되, 알겠습니까? 자기가 생각적으로는 눈으로는 고전역학적으로 보이죠. 헬륨 중심에 플러스 2, 전자 껍질에 2개, 얘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까요? 아니잖아요. 막 중구난방으로 돌잖아.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도 가려막기 효과를 일으켜요.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전자도요. 왜? 앞에 있을 수도, 핵으로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잖아. 확률 싸움이니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도 가려막기 효과가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 껍질이 커질 때, 껍질이 많아질 때 그 안쪽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가 더 영향이 커서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갔어요? 자, 보세요, 그럼. 유효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이런 말은 뭐를 동일하게 놓은 상태라는 거죠? 가려막기 효과, 차폐 효과, 스크린 이펙트라 불리우는 그 효과는 동일한 놈들 중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 핵전화 세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11번, 12번 정도 되면요 9번, 8번보다도 핵전화 훨씬 약해요. 근데 이게 마냥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과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 보시면 여러분 거기 플로린 그리고 산소 보여요? 플로린, 산소? 그러면 거기에 나트륨, 마그네슘 보세요. 여러분 빨간색 선이 누굽니까? 3주기 원소들이죠. 근데 산소보다 원자 번호가 훨씬 크지만 핵전화는 약한 게 몇 번까지 그런 현상을 보이나 봐봐요. 산소보다 약한 애들이 14번 규소까지 약해요. 보이죠? 15번 인버터는 좀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이렇게 월등히 큰데도 왜 유핵전화가 이렇게 떨어질까요? 라고 한다면 스크린 이펙트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 외우냐고요? 아니요. 가려막기 효과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누가 더 반지름이 크다를 예측하라 이거예요. 질문. 야, 핵전화가 세면 전자를 세게 당기겠지. 그럼 너희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홀쭉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핵전화가 약해지면 전자들이 핵으로 멀리 도망갈 수 있겠지. 뚱땡이가 된다고 생각해. 이제 물어본다. 유효핵 전화가 약하다는 건 뚱뚱하다는 거야. 8번 산소보다 9번 플로린이 세지. 누가 홀쭉이다? 플로린이 홀쭉이다. 핵의 힘이 세니까 전자 공이 확 당겨진다고 생각하라고. 그게 상대적 비교라고. 그럼 여기서 제일 뚱땡이는 누구다? 나트륨. 핵전화가 제일 뭐하니까? 작으니까. 이해 가세요? 여러분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핵전화 세지죠? 그럼 뚱뚱해져, 홀쭉해져? 홀쭉해집니다. 오히려 같은 주기라면 1족으로 갈수록 뚱뚱해집니다. 이해갑니까? 오케이? 이해가죠? 그거를 보시라고요. 그 유핵전화의 주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걸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같은 껍질, 봐요.
리튬부터 네온까지라든가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핵전하를 따져보면 원자보다 클수록 핵전하가 세집니다. 그럼 뭐가 된다? 반지름이 홀쭉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런데 왜 유해전의 주기성을 슬쩍 언급했느냐? 9번 플로린 10번 네온 여기까지 좋았는데 11번 나트륨은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뚝 떨어지냐고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요. 껍질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그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가 이전 껍질의 가려막기 효과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다시 말해서 중심의 이론값인 핵전화도 세진 거 맞아요. 세진 거 맞는데 가려막기 효과가 그걸 상쇄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됐지? 여기까지 이해는 갔죠? 자, 페이지 94쪽. 제가 설명을 쭉 해주고요, 여러분. 설명을 쭉 해주고 마지막에 딱 톱시트로 정리를 해주니까 그걸로 문제 풀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보세요. 먼저 여러분 거기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이 뜰 겁니다. 맞죠? 자, 먼저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먼저 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만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아까 선생님 생각처럼 풀면요,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원자 반지름은 정확한 이론을 하나 모르면 문제를 풀어도 의미가 생기거든요. 원자 반지름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중심핵으로부터 원자는 어디까지가 전자가 있는 경계인지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화학 결합을 했을 시에 핵간거리의 반을 원자 반지름값과 비례하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비금속 원소 있죠? 비금속 원소에 예를 든다면 단일 핵간거리면 비금속 원소들은 공유 결합을 하거든요. 서로. 이건 뒤에 화학 결합에서 나오겠지만 비금속 원소가 자기 자신하고 여러분 어떤 걸 하면요.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하고 결합한 놈들을 보통 기본적으로 잡아요. 누구냐면 수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단일 공유 결합, 동일한 원소의 단일 공유 결합. 이것도 중요한 말이거든. 단일 공유결합 길이의 2분의 1로 잡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H2라고 하는 게 수소잖아요. 그럼 수소는 여기도 전자그룹이 있을 거고 여기도 전자그룹이 있을 건데 이 핵간거리가 얼마가 나오냐? 0.78? 76? 0.76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0.76 나노미터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 핵간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76 나노미터구나. 이렇게 봐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0.76에다가 얼마를 곱한 값? 2분의 1을 곱한 0.38? 이 정도. 이 책에 찾아보면 0.74가 떠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의미는 없어요. 요 거리의 반, 이거를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자라고 한다고요. 단일결합이에요. 단일결합.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묻진 않아요. 수능에서든 내신에서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같은 원소 사이면 대문자 하나에 있는 원소 사이의 결합을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O2는 이중결합을 하거든요. 걔는 핵간거리 문제. 이중결합을 하기 때문에 N2 삼중결합하거든요. 걔는 안 돼요. 근데 F2, Cl2, Br2 이러면 돼요. 단일결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화학결합을 했을 때 그 핵간거리의 반으로 결정하자고 한 거는 실제 원자는 오비탈 함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래요. 그럼 금속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 써있지 않지만 금속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금속들의 특징,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한다.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기 때문에 그들은 핵간거리 재서 반으로 자르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유액전하고 전장에서 누가 제일 세다고 했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네온, 아르곤, 헬륨 이런 애들이 셀 거 아니에요? 걔는 여기에 포함 안 돼요. 왜요? 화학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헬륨, 네온, 아르곤은 화학결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반지름 측정 시에 18조금 빠집니다. 알았죠? 유액전에서는 다뤄지지만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18조금에서는 빠져요. 명심하세요. 왜?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니까. 화학 결합을 안 하잖아요, 걔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먼저 원자 반지름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반지름 측정할 때 제일 첫 번째 뭐 보라고 그랬죠? 유액전하보다 더 센 게 누구라고 했어요? 가려막기 효과라고 했죠. 그걸 지금부터 정립을 해보고 보세요. 원자 반지름 같은 주기에서 전자 껍질수가 어떻습니까? 동일하잖아요. 같은 주기니까.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도 동일하다라고 치부하고 본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바로 유효핵전화예요. 알았습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동일하니까 보세요. 유효 핵 전하가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힘이 세니까. 이해 갑니까? 이게 같은 주기에서 1이라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니들하고 홀주기가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어떤가 보세요. 같은 족에서는요. 보세요. 얘는 같은 족은 전자 껍질이 동일하지 않지요. 그럼 잘 보세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껍질 수가 커지죠. 많아지잖아요, 당연히. 3번보다는 11번이, 11번보다는 19번이 껍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생각해라? 가려막기 효과를 먼저 생각해라. 알았지? 그래서 얘가 커짐으로 인해서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커집니다. 뚱뚱해진다. 아셨습니까? 됐어요? 자, 이온 반지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1번 나트륨을 보세요. 금속원소죠.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도망간다고요. 이렇게 전자가 도망간다고요. 자, 표시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해봤죠, 여러분? K에 2개, L에 8개, M에 하나, 도 전자 껍질 모형으로 표시할 수 있죠. 자, 에너지를 받으면 누가 도망가죠? 얘가 도망가겠죠. 일자리가. 외곽에 있는 애가 도망가고 되면 얘가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됩니다. 양성자 수는 그대로 있죠. 양성자 수는 그대로 있죠. 그럼 뭐가 그대로다? 잘 들어. 유효핵전화가 그대로인 거예요. 원자 번호가 그대로니까. 근데 보세요. 껍질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가려막기 효과가 준 겁니다. 줄면 홀쭉이 돼요, 뚱땡이 돼요.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면 뚱땡이 됐죠. 가려막기 효과가 줄면 홀쭉이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건 보세요.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자의 껍질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커지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볼까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자 1보다 커요?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이런 문제가 데이터에 나오걸랑 이건 무조건 양이온 금속원소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질문해보죠. 11번도 나트륨이 되고요. 12번 마그네슘도 마그네슘 이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 질문을 할게요.
11번 나트륨은 이온 반지름을 측정할 때 여러분 선생님. 네? 저기 이온 반지름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작아지죠. 어이 부끄럽다. 작아지죠. 힘이 세니까. 아, 편집해줘. 아유, 씨. 에이, 됐다, 이씨. 봐, 니들 알았지? 저 사람들 이거 틀렸네, 근데. 이거 자막을 뭘로 넣지? 미쳤나봐, 이런 거 넣을까? 아이씨. 갑자기 텐션이 다운됐어. 에, 봐. 시원하나, 조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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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수 누가 더 많아? 껍질수 누가 더 많아? 나 원. 얘 누구 전자배치 따라가냐? 10 따라갔지, 10. 얘는. 여기 봐봐. 이값 플러스래잖아. 전자 두 개 도망가면 누구 따라가? 10 따라가지.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라고 지금. 맞았어, 여기까지? 껍질이 어떠니? 똑같지? 그럼 얘 보는 거 아니라고 가려막기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잖아, 껍질이. 내가 지금 가려막기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하니? 전자 껍질수란 말을 많이 하니? 전자 껍질수란 말을 많이 한다고. 전자 껍질수가 우선한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니들이 예외적인 조항도 있어. 근데 문제 풀 때 적어도 B등급까지 C등급까지 문제를 푼다면 전자 껍질수가 많으면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라고 알아두고 풀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전자 껍질수 동일하잖아, 지금 상태. 동일하면 누가 원자 번호 크니? 12번이 크지? 그럼 누가 똥땡이야? 핵이 힘이 세다고. 그럼 전자 확 땡기겠지? 이해가? 이쪽 완전은? 난 이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야, 니들. 얘 둘 중에 이것 같으면 누가 더 클까? 어차피 원자 반지름 둘이 비교하면 11번 나트륨이 똥땡이야. 이게 가냐? 여기서 배웠잖아. 같은 주기일 때는. 근데 이온 반지름을 봐도 얘가 똥땡이야. 맞지? 그럼 원반분의 2반은 얼마냐? 그러면 그냥 이거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아. 그냥 고민하지 말고 풀으라고. 이거 없다고 봐도 된다고. 이거 없다고. 알았어? 문풀할 때 그냥 알아두는 거라고 니들한테.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자, 이제 이거 봐봐, 얘들아. 17번 염소는 껍질이 몇 개야? 3개다. 17번이니까 여기에 전자가 들어와. 그럼 하나 들어왔네? 그럼 이거 되는 거지. 그럼 자, 써볼게. 이렇게 된다. 이해 갔어? 먼저 내가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 전자 껍질수부터 봐봐. 같아 달라? 같잖아. KLM 똑같잖아. K 껍질, L 껍질, N 껍질 3개가 똑같잖아. 지금 이온이 됐어도 가려막기 효과를 보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원자 번호 봐봐. 17번 CL과 17번 CL 마이너스 원자 번호 같아 달라? 같잖아. 유효액전화 보는 거 아니라고. 그럼 그 두 개 아니면 이제 뭘 봐야 돼요? 전자 간 반발력을 보는 거야. 전자가 하나 더 많아졌으니까 전자들끼리의 반발력도 어떻게 했냐? 세지겠지? 그래서 얘들은 얘보다는 얘가 똥땡이야. 이유는 전자 간 반발력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럼 이제 봐. 원자 반지름, 아니 어떤 입자의 반지름, 원자든 이온이든 어떤 입자의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건 3개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 전자 껍질수. 그게 같다면 두 번째로 봐야 될 이거지? 원자 번호. 이 둘 다 같다면 뭐 보라고 마지막엔? 전자간 반발력. 왜 그런지 보여줄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냥 전자값을 동일할 땐 이렇다라는 거 보여주기만 했잖아. 봐봐 여기. 자, 3번 리튬은 중심에 양성제가 몇 개 있다? 3개 있는 거 이해갔지? 그러면 외곽의 전자가 몇 개가 돌아? 이렇게 3개가 돌아. 이해갔어? 다음 4번 베릴륨은 중심 핵에 플러스 4만큼의 양성제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몇 개 돌고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2개 이렇게 돌아. 누가 더 커? 똥땡이야? 얘가 똥땡이잖아 얘가. 보여? 얘가 똥땡이야. 잘 봐. 얘가 이로 같은 주기니까 껍질이 같아달라. 같네. 그 가려맞게 효과는 보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원자번호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맞지? 얘가 더 크면 핵이 힘이 센 거니까 얘가 홀쭉이가 된 거지? 자, 근데 봐라. 전자 몇 개냐, 얘 지금? 3개지. 얘 전자 몇 개냐? 4개지. 그럼 전자간 반발력도 크잖아. 전자가 반발력 크면 뚱땡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왜 유효핵전화가 전자간 반발력보다 우선할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둘 다 전기력이야. 알았냐? 둘 다 전기력이라고. 자, 정전기적 인력이 핵의 반지름을 측정하는 거야. 그 유핵전화라고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그래. 전자간 반발력은 말 그대로 핵이 뻥튀기 도망가는 거잖아. 핵이 뚱뚱해지는데 일조를 하는 놈이잖아. 그럼 봐라. 전자간 반발력, 우리가 전기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 F는 뭐 K값은 알 필요 없고 얼 제곱의 Q 다시 요게 중요하거든. 요게 이 거리는 별로 상관없어. 전하량의 곱. 전하량 곱이 되게 중요한데 봐. 얘하고 얘 사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 중심에 전하 얼마니? 플러스 3 맞지? 그럼 외곽의 전자는 마이너스 1. R 제곱은 보지 말자고.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 3 나오지. 마이너스 3.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면 인력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청력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떴지? 자 이제 여기 봐봐. 얘는 얼마 나오나 봐. 마이너스 1 플러스 4. 얘는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럼 얘가 더 센 거지. 이게 유핵전화라고. 그럼 전자들끼리도 뭐가 있겠냐? 반발력이 존재하겠지. 그럼 전자간 반발력을 계산해 볼게. 얘와 얘 사이만 계산해 보자. 얘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얼마야? 1. 얘보다 터무니없이 작지. 전자간 반발력이 없다는 게 아니야. 있는데 핵전화만큼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상황은 다르잖아. 핵전화 똑같잖아. 핵전화 똑같다면 그 다음엔 반발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말의 결론을 얘기하면 이온 반지름이든 원자 반지름이든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종류가 있어. 가려막기 효과도 있어. 그게 전자 껍질수가 결정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유핵전화도 있어. 원자 번호가 결정하지? 그 다음에 전자간 반발력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우선하는 게 누구라고? 전자 껍질수라고 무조건. 두 번째로 하는 건 뭐라고? 유핵전화. 마지막이 뭐야? 전자간 반발력이라고. 이해했니? 자,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할 거야. 찍어. 찍고 선생님이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잘 봐 이제. 포스 투입 없지. 내 것도 아닌데 괜히. 이 원자 반지름 푸는 로직이다. 이거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된다. 끊고. 선생님은 원자 반지름이라고 안 하고 입자 반지름 측정 순서라고 적어줄 거야. 입자라는 건 원자도 있고 이온도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해. 알았지? 자, 볼게.
측정이라니 비교 순서라고 할게.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봐야 되느냐? 전자 껍질수부터 보라. 얘가 많아지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는 거야. 그지? 그래 보면 유액 전하가 자꾸 줄겠지.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보라고. 됐지? 이게 우선이야. 이런 얘가 누구 있어? 이런 얘는 같은 족을 예를 들 수 있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껍질 수도 증가하잖아. 그치? 그래서 뚱땡이가 된다. 이해 갔지?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양이온화가 있잖아. 얘는 껍질이 줄면 반지름은 줄잖아. 이온 반지름. 이해 가지? 이게 첫 번째 원인이야. 자, 두 번째. 1번이 동일하다면 이거야. 이제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면 이게 조건이다. 원자 번호를 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핵 전하가 커지는 거야. 이 조건은 어떨 때 그렇다고? 전자 껍질이 동일할 때 얘기야. 그러면 이런 예로는 누가 있느냐? 같은 주기. 자, 여기 하나 들어온다. 이제 오늘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 포커스 두 군데가 있거든. 그것이 여기 정의가 되는데 등전자 이론이라고 할 거야, 선생님. 야, 뭐가 동일하다는 얘기지? 전자 수가 동일한 애들. 이온화 됐을 때. 요거 따로 설명할게. 세 번째, 1번, 2번이 동일할 때 그러면 전자 수가 결정이야. 얘가 많아지면 전자 간 반발력이 커지거든. 그럼 당연히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지? 여기 반지름 하나 써줘야 된다. 미안하다. 감소하겠죠, 얘는. 그죠? 이런 예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 음이온화. 이거밖에 없겠죠. 자, 이거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등전자 이론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등전자 이론은 따로 노트에 정리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달달달 외워야 돼요. 내가 물어볼 때도 항상 그럴 거야. 이거 뭐부터 봐야 돼?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야? 할 때 여러분들 찾아가야 된다. 지금부터 연습할게. 이거는 여러분 노트에 적어야 된다. 이건 포트잇 됐죠? 자, 보시죠. 등전자 이론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니들한테 항상 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하고 수업하는 애들만 알아듣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세트 1 그러면 이거예요. 누구냐?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13번 알루미늄까지요. 얘들이 보통 2주기를 걸쳐 3주기까지 가는 원소들을 말하는데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세트 1이라고 할 거예요. 몇 개 있을까요? 7, 8, 9, 11, 12, 13, 6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비교해 볼게요. 잘 봐요. 여러분, 얘들의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봅시다. 자,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7번 질소, 보세요. 8번 산소, 9번 플로린,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이렇게 6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거라고.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고 했죠? 전자 껍질수. 그러면 얘가 몇 주기입니까? 2주기고요. 맞죠? 얘가 몇 주기예요? 3주기죠? 그러면 얘를 우선 뚱뚱이로 놓습니다. 여기까지 넣었죠? 놓고 주기가 똑같네요. 얘들 셋. 몇 번을 봐라? 2번을 보세요. 원자 번호 클수록 뚱땡이 됐죠? 훌쭉이라겠죠? 그럼 원자 번호 작은 애가 제일 뚱뚱하겠죠? 누가 뚱땡이야? 얘가 1등이에요.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누구고요? 12번 마그네슘이고 13번 알루미늄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3주기 다 정리했어요? 2주기로 되는 거예요. 2주기 누가 제일 뚱땡이에요? 7번 질소죠. 원자번호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에 8번 산소, 9번 플로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보세요. 얘들이 이온이 될 거예요. 좀 보세요. 이렇게 됐죠? 얘들 전자 껍질수 어때요? 다 동일하다고요. 이게 등전자입니다. 껍질수가 동일하니 누가 제일 뚱땡일 거예요? 원자번호 제일 작으니까 뚱땡일 거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보세요 그럼. 이런 애들이 이온 반지름이 돼버리면 누가 제일 뚱땡이다? 7번 질소 얘가 제일 뚱땡입니다. 전자 배치는 K에 둘, L에 8로 똑같아요. 얘들은 모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K에 둘, L에 8입니다. 똑같죠. 이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10개. 그럼 얘가 1등.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지요. 이해갑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쓰는데 반지름 비교하는데 10번 네온 있어요? 저 안에? 없죠. 왜 없다고 그랬죠? 화학결합 안 하니까 이렇게 돼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잘 봐 이거를. 자, 가로축을 원자 번호로 둘게요. 이건 색볼펜을 써도 괜찮아요. 세로축은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 자, 여기가 8번이고요. 9번이고요. 11번, 12번만 써놔줍시다. 이때 이게 누굴까요? 이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8번부터 12번 사이에 원자 반지름을 표시한 거라고 이게. 11, 12번이 3주기잖아요. 얘들이 제일 뚱땡이에요. 그 중에서 누가 더 뚱땡이야? 11번이 뚱땡이라고요. 이해갑니까? 점 보이잖아요.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번호 작은 애가 뚱땡이잖아요. 그거 보여준다고. 됐습니까? 이게 원자 반지름의 그래프입니다. 아셨습니까? 검은색이. 다음, 요게 있습니다. 여기. 요게 산소예요. 요게 플로린이에요. 요게 나트륨이고 요게 마그네슘이거든. 요게 누군가 봤더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산소 원자보다 산소 이온이 어때요? 더 크지요? 저기 몇 번이에요? 여기? 3번 얘기라고요. 음이온화되는 거. 기잖아요. 껍질 똑같죠? 원자번호 8번으로 똑같죠? 전자수만 많아진 거라고. 그럼 플로린은 여기입니다. 나트륨은 어때요? 껍질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마그네슘 더 작죠? 자, 여러분 이거 공통점 1, 2, 3번 중에 누굽니까? 이거 지금 1, 2, 3번 중에 누구예요? 빨간색 2번이잖아요. 지금 빨간색이 2번이라고. 지금 다 이게 2번 쓴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2번이라고, 2번. 그러면 이거 뭐예요? 2주기에서 3주기로 꽁충 올라가는 거. 가림막 배우 가잖아요. 1번이에요. 이건 뭐예요? 역시 1번이고요. 이것도 뭐예요? 1번이죠. 껍질이 변하는 거. 껍질이 변하는 거. 이해갑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거요. 봐요. 이거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게. 전자가 반발력.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얘들이 번갈아 나오거든요. 세트 1이 나오기도 하고 세트 2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트2는 뭐냐? 얘는 15번 인부터 시작해서 20번 칼슘까지 5개 원소를 칭해요. 다시 말해서 3주기에서요 4주기 원소까지인데 얘들은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고? 18번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들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15번인 16번 황 17번 염소 19번 칼륨 20번 칼슘이에요. 원자 반지름 얘기해볼까요? 원자 반지름 비교해 봅시다. 얘들이 몇 주기 원소죠? 4주기 원소고요. 얘들이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예요. 누가 뚱땡이? 4주기. 그 중에 누가 제일 뚱땡이? 2번을 보세요. 번호 제일 작은 19번 칼륨이 제일 뚱땡이. 그 다음에 이거요. 자 이제 또 얘기해봐야 돼. 누가 제일 뚱땡이? 인이죠 인. 그 다음 황. 그 다음에 누구요? 염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온 반지름 그러면 봐요. 얘는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뚱땡이가 되죠. 이는 음이온 되는 거니까. 황도 어때요? 뚱땡이 되고요. 염소도 어때요? 뚱땡이 되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봐봐. 아까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작은 애들은 누구였어요? 양이온들이었죠. 얘들 1보다 어떨까요? 큽니다.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근데 1보다 큰 건 음이온들이라고 이해가죠. 뚱땡이가 되니까. 얘들은 어떻다고요? 얘들은 작겠죠? 자 보세요. 얘들은 아까도 여러분들이 봤지만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값이 1보다 어땠어요? 작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때요? 이 음이온들이잖아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어떻다? 1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들을 이온 반지름 비교하자면 당연히 누가 제일 뚱땡일까요? 인이 제일 뚱땡이겠죠. 등전자 이론이니까. 그 다음 황,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칼슘이 된더라. 이렇게 한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달달달 외우면 C까지 맞춰요. 그런데 외밀적인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예외인지 이거 하나가 예외고 여기까지 출제된 건 이거 하나 예외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3번 리튬이 있고요. 17번 염소가 있어요. 우리 이론에 따르면 얘는 2주기 원소고 얘는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니까 얘가 뚱땡이죠. 아니요. 아니라고요. 얘가 뚱땡이. 그래서 얘는 자료에 줘요. 자료에 어떻게 주느냐? 잘 들어요. 얘를 A, B로 숨겨요. 얘는 2주기 원소, 얘는 3주기 원소인데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크다 그러면 무조건 3주기라고 생각하고 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얘가 얘인데요. 미지수로 이렇게 바꿔요. 미지수입니다. 얘 둘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미지수로 이렇게 A, B를 딱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으면 아 A가 3주기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봐요. 얘가 이온이 됐어요. A이온. 얘가 이온이 됐어요. B이온. 그래놓고 이렇게 써요. 해석해봐요. 분명히 원자 반지름은 A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3주기인가 보다. 그러면 이거 세트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3주기, 2주기, 세트 1. 그렇다면 이온이 되면 당연히 원자 반지름 큰 애가 이온 반지름 작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원자 반지름이 큰 애들이, 원자 반지름 큰 애들이 대부분 이온 반지름은 작아야 돼요. 뒤쪽에 와야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봐봐요.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얘가 리튬이고요. 얘가 염소인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냐? 이게 되는 거죠. 얘는요. 보세요. 얘는 K의 2 이게 끝이에요. 근데 얘들은요. K의 2, L의 8, M의 8. 얘가 제일 뚱땡이잖아. 껍질이 3개나 되니까. 그럼 무슨 얘기들? 이 조건을 걸어주고 묻는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분석화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보호 전자 껍질을 못 푼다는 건 분석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됐다고 생각이 좋죠? 이 얘기는 지금 이온이 되는데도 얘가 뭐하다 그러면 작아졌으면 어차피 지금 이거보다 이것이 작은 거거든요. 이 자료도 줘요. 이렇게 자료를 줍니다. 얘도 자료 줘요. 그럼 니는 원자보다 이온이 작아졌네? 그럼 이건 양이온이에요. 원자보다 이온이 커졌네? 이거 음이온이야. 금속이고 비금속인데 그 이온을 비교했더니 얘가 더 작아? 헬륨을 따라간 거라고 얘는 그럼. 알았니? 얘는 누구 따라가고? 아르곤을 따라간 거고. 자료를 오만 가지를 다 줘요. 여러분들한테. 잘 들으세요. 무조건 껍질이 작다고 홀쭉이가 아니에요. 껍질이 작은데도 뚱땡이네가 유일하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바로 1조건이죠. 1조건. 알았습니까? 나머지 2족 13조가 나오지도 않아요. 금속 중에. 1족은 17족보다 뚱땡이에요. 예외예요. 1족은 유일하게 2주기, 1족이, 3주기, 17족보다 뚱땡입니다. 그거 하나만 나왔어요. 지금. 알겠습니까? 나머지 이걸로 다 풀어요. 알았지?